세계 항공산업을 꽉 쥐고 있는 미국 보잉사가 최근 대참사를 맞이했습니다. 비행 중 엔진의 불이 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굴욕을 넘어 손가락질을 받는 등망신을 된통당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우리가 알던 보잉이 아니라는 말이 이쯤 되자 한국 방산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항공업계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항 중이던 737 맥스 9 여객기가 4,800m 상공에서 갑자기 동체에 큰 구멍이 뚫려 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71명의 승객들은 여객기가 비상 착륙할 때까지 20여 분 동안 지옥을 맛봐야 했는데요. 이 문제의 비행기를 만든 건 바로 미국 보잉사로 덕분에 보잉은 이런 허접한 여객기를 만들었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장관도 보잉에 피해를 입으면서 크게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중 엔진에서 불이 나는 추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크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파로 보잉이 호시탐탐 노리던 미국 훈련기 사업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어 오히려 한국에겐 대박 호재가 터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보스에서 취리로 가 개조된 보잉 737기를 타고 지난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블링컨 장관 일행은 비행 탑승까지 마쳤지만 갑자기 산소 유출이 탐지됐는데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급작스런 통보를 받고 돌연 여객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에서 조달한 더 작은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해야만 했고, 동행한 참모들과 취재진은 경비행기에 탑승할 수도 없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겨우 손을 써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보잉 항공기 때문에 일정의 차질을 빚은 미 국무장관이 크게 분노하며 보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어두운 밤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시뻘건 불덩어리를 쏟아내며 미국 상공을 휘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18일 미 아틀라스 항공 소속 보잉 747-8 화물기 엔진에서 이륙 직후 불길이 치솟은 건데요. 해당 화물기는 마이애미 공항을 떠나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이륙 직후 불이 나 엄청난 화염을 내뿜자 즉시 회항해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미 국무장관은 앞서 보잉사 여객기를 안 타길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목격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점점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화물기라 일반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 5명만 타고 있었는데 즉시 회항에 비상 착륙하면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직후 미 연방항공청의 점검 결과 화물기 엔진 위에서 야구공보다 조금 큰 크기의 구멍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 4기를 탑재한 사고 항공기는 운영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재 보잉사는 이달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잉사에서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자 미 항공당국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최신 기종인 737 맥스에 이어 대표 기종인 747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신뢰도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엔데믹으로 신규 비행기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세계 항공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보잉의 신형 비행기 주문 대수는 1,456대로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2,319대를 주문받아 보잉에 비해 1.6배 많았습니다. 사실 보잉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업계 1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라이언에어와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의 B737 맥스 8 추락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신규 주물량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연방항공청과 중국에서 운항 중단에 나서는 등 보잉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이은 사고로 인해 보잉은 또다시 품질 논란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잉이 에어버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왔지만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에어버스가 쌓아놓은 주물량이 보잉의 6배가 넘는 등 항공 전문가들 역시
보잉의 사고로 인해 신규 비행기 주문 계약이 밀리는 올해 파리 에어쇼에서 에어버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번 사고로 인해 미 공군의 신형 항공기 사업에서도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심각한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미 공군이 도입하기로 했던 레드호크 훈련기는 물론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한국 방산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미 해군은 내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최대 220대의 고등훈련기를 2027년을 목표로 최대 132대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 역시 내년 계약을 목표로 최대 244대 규모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2018년 KAI와 미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은 미 공군 차기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의 T7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 T7이 기체 결함으로 개발이 지연돼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 공군 해군 사업에서의 서력전을 위해 KAI와 록히드 마틴이 다시 힘을 합해 보잉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라 보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FA-52 미 해군 공군의 차기 유력 훈련기 기종으로 부상하는 등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보잉의 경우 2016년부터 착수한 레드호크 훈련기 사업도 양산 소식이 캄캄한 가운데 최근 여객기에서 치명적인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보잉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 고등훈련기 사업에 한국에 맞서 제대로 대응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잉 여객기가 이딴 사고를 일으킨 건 오랜 기간 비용 절감만을 앞세워 품질 관리를 무시한 아웃소싱 관행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 9의 기체를 제작한 스피릿 공장은 과거 보잉이 운영하던 시설이었지만 보잉은 최종 조립에 집중하는 식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따라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이후 스피릿은 보잉에 기체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업체가 됐지만 생산 문제와 품질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스피릿의 생산 속도를 높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행기가 전 세계에 있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2018년과 2019년의 추락사고 이후에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이번에 발생한 사고들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보잉의 숱한 결함 문제와 삽질은 너무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작년에 미 회계감사원 GAO가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잉의 T7A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잉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완료 일정이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T7A는 군용기로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미 GAO가 지적한 T7A의 치명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공기 역학 시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 발생한 윙락 결함과 사출 좌석 결함입니다. 보잉은 이런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개발 지연은 당연해 GAO는 보잉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보잉의 주장대로 많이 봐줘서 사출 좌석 결함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윙락의 경우 전혀 다릅니다. 윙락은 항공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잃고 요동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높은 기동 성능이 요구되는 군용기에서 발견됐다면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이는 항공기 자체에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잡으려면 형상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잉이 단기간에 전면 재설계를 하지 않고 윙락 현상을 해결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미 훈련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한국 방사는 과거 미국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FA-50을 내세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도전장을 당당히 내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T-50 계열 항공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140여 대를 도입해 운용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FA-50은 전 세계 전투 가능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에 힘입어 FA-52 이국 해군의 전술 입문기와 이국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 첫 단추를 끼우려는 등 미국의 500대 수출이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군사 전문가들은 FA-52 미국에 진출하면
해외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 한국 방산의 강점이 많기 때문인데 우선 납품 속도가 역대급이라는 점입니다. KAI는 앞서 2022년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FA50JF를 1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기하는 등 전투기 인도뿐 아니라 행정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KAI가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 AI 기반의 기술까지도 미리 계획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FA50으로 전투기 시장을 석권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승부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치명적인 사고를 내면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는데 수출 제도전의 성공 시나리오를 써내려 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중국이 또 한 번 일본을 향해 도발을 시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신형 강습상륙함을 센카쿠 열도로 보내 일본 함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대만보다 먼저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 대만보다도 더 먼저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섬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섬이기에 그 누구도 침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섬과 비교해봐도 대단히 시끄러운 섬인데요. 치열한 영토 분쟁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섬이기 때문에 성립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좁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땅이죠. 현재 일본이 시효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땅에 또 한 번 이방인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센카쿠 열도 근처로 선박 하나가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선박의 주인은 중국이었죠. 그러지 않아도 센카쿠 열도를 갸오이다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땅이라고 여긴 중국은 이 지역의 함대는 물론이고 전투기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는데요. 지난 7일 중국 해경국 선박이 이 근방을 침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중국 함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모습을 드러낸 함선은 다름 아닌 075형 강습상륙함. 중국이 야심차게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물건으로 고정익 수직이 착륙 전투기 VTOL을 비롯해 강습부대가 탈 수 있는 함선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송할 수 있는 중국의 핵심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남중국해 주변을 순찰하며 중국 해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075형 강습상륙함이 센카쿠 열도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강습상륙함의 출현에 충격을 받고 바로 부대를 출동했는데요. 일주일 전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프리기탐이 센카쿠 열도 주위를 돌며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었기에 일본은 빠르게 강습상륙함의 출현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선 2척을 출격, 중국의 강습상륙함을 향해 물러날 것을 요청했죠. 중국은 일본의 요청을 들었지만 센카쿠 열도 우오3 섬과 미나미코지마 섬 주위를 돌며 항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오3 섬 남쪽 12터부터 17km 해상을 향해 움직인 상륙함에 일본은 다급하게 병력 보강을 요청할 정도로 긴박했죠. 물보라와 붉은 불길이 일어나자 중국 역시 대응을 준비했지만 이내 상륙함을 움직여 센카쿠 열도를 벗어났죠.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곤란했기에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한 차례 일어난 충돌로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습 상륙함이 본격 대응을 했다면 일본에서도 다른 병력을 투입했어야 하는 상황. 중국이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에는 사실 중국에서 키운 특수부대가 탑승해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이 대만 정복과 태평양 섬 정복을 위해 육성한 해군 육전대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포격에 반응해 즉각 센카쿠 열도의 발을 디딜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해병 특수부대라 할 수 있는 이들은 빠른 적진 침투와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물러나긴 했어도 얼마든지 다시 다른 항모와 해군 병력을 동원해 센카쿠 열도를 시효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먼저 포격을 날리며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해군을 향해 위협을 가했다는 성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에서는 자국 영해를 항해한 것이라는 답변과 오히려 일본이 먼저 발포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죠.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대만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대만 정보당국에서 중국이 품고 있는 동일 구상이 대만만이 아니라 다른 영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한 것인데요. 센카쿠 열도도
중국 통일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익히 알고 있듯이 중국은 대만을 삼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을 위반하는 국가들을 향해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과 수교하는 국가에게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대만을 중국의 제일 침략 대상이라고 간주하고 대만 주변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는 물론이고 대만과 미국의 정보기관 역시 중국군 병력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 NSB 수장인 천밍퉁 국장이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뜻밖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합병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만보다도 먼저 침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중국이 자신의 땅으로 간주하는 영역이 대만 한 곳만이 아니라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 심지어 필리핀 일부 땅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공략한 후 그 이후 다른 지역을 공략하는 것까지 중국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만 정벌이 가장 최우선이 아닐 수 있다는 뜻.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제3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중국 문제와 관련해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언급했죠.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천밍퉁 국장이 중국은 향후 3년 내로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이 있는 발언이었죠. 대만과 중국이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게 전략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실제로 이번 강습 상륙함의 출현은 이를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센카쿠 열도가 위치한 곳 역시 의미심장한 장소인데요. 대만과도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일찍이 대만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센카쿠 열도는 대만 침공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중국의 전략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센카쿠 열도는 새로운 전쟁의 핵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함도 최근 센카쿠 열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중국을 지원 사격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일본도 중국의 움직임을 보고 가만히 있진 않았죠. 중국에 강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최근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군사 무장화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이루고자 했던 헌법 개정과 더불어 강력한 일본군을 만들고자 하는 추종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총격으로 피살당한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했습니다. 1946년 이래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일본 헌법 개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고 나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러시아의 쿠릴, 열도, 주장과 태평양 함대에 무기력하게 당할 때마다 아베 전 총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헌법에 의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죠. 개헌 시도를 아베 총리 계파가 주도해서 시도했으나 번번이 다른 세력에 의해 개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행 헌법 구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이 과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죽고 그에게 향한 동정 여론이 빗발치면서 그의 수건 사업인 헌법 개정이 화두에 오르내린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야 한다는 자민당 의원의 발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보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일본의 개헌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의 강습 상륙함이 등장하면서 일본 여론은 무장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과격파는 중국의 도발을 막기 위해 일본도 강습 상륙함을 동원, 센카쿠 열도에 상주 군대를 두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독도에 상주 인력을 두고 군사적으로 동제를 하듯 일본도 센카쿠 열도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일본 입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셈입니다. 일본은 2018년 수록기동단을 창설해 중국의 공격에 대비를 위해 특수부대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직이 착륙기 오스프리와 수륙양용차 AAV7을 장비로 두고 오키나와에 상설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유명무시했던 이들 부대의 숫자를 늘리고 강습함까지 준비, 실전 투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확히는 미국을 고려한 발언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중국과 일본 중 누가 센카쿠 열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디 한국에게 전쟁의 여파가 다가오지 않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 신기술을 도입해달라며
접근해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도 그렇고 믿을 만한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조차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한국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교동 인프라 건설에는 반드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국가들의 의문보호가 붙고 있다는데 일부 국가는 최근 한국과 엄청난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 다소 충격적이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각각 국가마다 이유도 놀랄만하며 제각각이라는데 해당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폴란드 신공항의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와 함께 신공항을 추진하며 MOU를 맺은 바 있는데요. 폴란드 신공항 건설은 연간 4,5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공항과 공항과 연결되는 절도와 도로, 도시 개발 등의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중동부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을 건설하고 유럽의 관문이 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막판까지 경쟁했다가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를 따냈습니다. 인천공사 측은 2021년 당시 바르샤바에 방문하여 신공항 개발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도 한국과의 협력에 크게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의 한국발 신공항 탄생에 주목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경우 15개국에서 3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도 있고 위탁 운영, 운영 지원, 기술 지원, 전략적 자문 등 다양한 범위를 총괄했기에 더욱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방산을 비롯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이니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폴란드 신공항 사업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신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폴란드 신공항의 지분 약 12%가량을 인천공항공사가 담당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한국에서는 폴란드 신공항이 성공해야만 이익을 내고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폴란드 신공항이 성공한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결국 한국이 돈을 투자해야 하는 모양새, 여기에 러시아 전쟁까지 얽혀서 폴란드 공항이 장기간 부집할 가능성도 없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지불하고 수주받는다는 방식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과연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과연 8천억 원이 빠른 시간에 회수될지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지분 처분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싸늘한 반응도 나옵니다. 2점 인도네시아 신공항. 인도네시아는 발리 근처의 롬복섬의 공항에 8,600억 원가량 종합 투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롬목 신공항에 대한 각종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나 각종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역시 롬복공항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각종 사업, 투자 협력이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각종 큰 이슈들이 얽혀서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도시 건설, 노하우나 바다를 막는 방조제 사업에 관한 노하우를 묻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감과 동시에 한국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조코이 대통령이 친히 나서 진행 중인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상당수 사업들은 한국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업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배터리 원료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국익과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자칫 다른 인프라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계약 파기 및 대금 납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 프랑스에는 무기대금을 대출받아 잘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이 무기대금을 요구할 때에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아직도 극히 일부만 지불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차원의 공사대금, 지불 문제를 비롯해 각종 소음이 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점 베트남의 신공항 건설 요청. 우선 베트남의 응우엔 수원푹 총리는 롱탄 공항이 본격적 사업에 들어갔음을 수년 전부터 밝혀왔습니다. 베트남의 대도시 호치민에서 약 40km 떨어진 동나이성에 세워질 록탄 공항은 베트남 최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응우엔 수원푹 총리는 그간 매체를 통해서 이은 베트남의 수건 사업이며 2040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라며 롱탄 공항은
베트남의 관문이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공항이 될 것이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때까지 터미널을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인천공항도 계속해서 터미널을 확장하듯 비슷하게 진행되며 베트남에서도 1터미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2,500만 명의 승객과 화물 100만 톤 이상을 처리하는 터미널이 완성된다는 골자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자연히 한국의 건설사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지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 롱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롱탄 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해당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2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분류가 금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탈중국 물류의 허브 경쟁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중국 남부에 위치하는데 중국의 각종 리스크로 인해서 베트남으로도 기업이 이동 중인데, 미국의 페덱스 등은 베트남 롱탄 공항이 건설된다면 쿨류 창고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의 다양한 국가가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분류 공항허브가 되기 원하므로 매우 급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의 인프라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규모의 공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공항까지 이르는 고속도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롱탄 공항의 부지를 신속하게 다져가는 등 빠르게 공항 건설할 준비를 약 2년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에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전격 미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뜻밖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롱탄 공항 프로젝트는 무려 1997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약 30여 년을 끌고 왔으며 그동안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베트남 당국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했고 실제 공양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조차도 손사래를 쥐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 베트남의 국책 사업이라고 불리는 각종 도로, 특히 철도 사업 등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각종 지하철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항시 예산 문제나 지역 주민 문제로 지연이 되었고,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들어왔으나 공사 대금도 떼이고 제대로 건설도 안 되면서 오히려 베트남의 매운맛을 보고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조차 포기할 정도이며 한국의 현대건설은 하노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수주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약 1억 1,500만 달러가량을 물린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의 지방정부의 예산과 감리 문제 등이 얽혀서 2023년인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끝을 못 본 상황이죠. 공사 구간은 겨우 11km 남짓한 구간이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피말리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 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역시 베트남 지하철 공사로 물려 공기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넉넉하게 2년이면 끝날 공사가 10년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각종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다양한 건설사들이 질색하는 경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작년에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않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는 현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고 운영하며 곧바로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의 JW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엔 미국 브랜드를 유치했고 건물 단위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책 사업으로 베트남 정부의 자본과 지방 정부의 예산 등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대형 공사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이번 공항에서도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이미 공사터를 닦아 놓았기에 곧바로 터미널 공사만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문제는 이 베트남 롱탄 공항 역시 예산 부족 문제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롱단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인프라에 들어간 돈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으며 만 그래도 돈이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집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각에선 돈 문제라면 한국에서 돈을 대출하거나 공적개발원조인 ODA를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의 첫 지하철은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시작된 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과 자금 운용 방식 문제로 2년 걸릴 공사를 결국엔 10년을 허비했으며 그나마도 전체 완공이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그대로 방지된 흉물로 남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자본을 대출해주면서 신공항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게 알려진 상황이죠. 한편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갑론을 박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데요. 한편에서는 신공항은 나라의 관문이고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별세 터미널 입찰이 취소되고 어딘가 좋지만은 기운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2040년 공항 완성이라고는 하나 막상 10년 이상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베트남 롱단 신공항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의 공항 사업이 한국과 협력을 하게 될지 귀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성장률이 주춤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은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는 얼마 전 실시된 인구 총조사 결과에서 14억 2,800만 명을 기록하며 종전 1위였던 중국의 인구수 14억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성장률 이 주춤한 중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판매하던 고부가 가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또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 시장을 몇 년 전부터 꽉 쥐고 있던 중국이 최근 인도와 중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계기로 인도 현지에서 중국산 제품들과 기업들이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정부의 주도하에 중국 기업들의 수천억 원,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거부되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재정비리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차례대로 장악하면서 다양한 분야, 곳곳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아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게 저가의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발전을 이뤘고 뒤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다양한 분야에서 야금야금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자국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지급되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을 이용해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내 전기차 1위 그룹인 BYD는 인도를 미래 시장으로 점찍으면서 2030년까지 인도 전기차 시장의 절반가량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 기자회견에서 할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1가구당 0.45대를 기록하면서 포화 상태에 진입하고 있지만 인도의 자동차 보급률은 1가구당 0.12대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즉, 인도가 중국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다면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단순하게 지금보다 4배가량 커지게 된다는 잠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자국에서 받는 배터리 보조금과 인도 현지에서 받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으로 박리담해 판매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발판으로 인도 현지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인도인으로 구성된 근로자들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인도 정부가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통큰 제안을 단숨에 거절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이 완전히 올스탑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 타임즈 인디아에서는 중국 BYD가 인도 상무부에게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과 투자의 향서를 제출했지만 인도 측의 심의 과정에서 BYD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인도 정부 입장에선 해외 기업들이 수천억 원을 들고 와 자국의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투자들 하겠다는 제안을 뿌리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테지만 인도 정부가 중국의 투자들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인 MG 모터 인디아라는 회사는 인도 정부로부터 재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어 현재 인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 측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는 시도들하여 인도 현지의 자동차 시장을 교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는 경우는 공정무역을 위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전기차 산업을 독점한 뒤 가격을 올려버리면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보조금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던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와 BYD 말고도 만리장성 자동차라는 기업 또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 양서를 제출했지만 인도 정부에 의해서 전부 거절되었습니다. 만리장성 자동차의 경우엔 과거 인도 업체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자동차 공장을 1조 5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뒤 재정비하여 2025년 내로 전기차 공장을 가동한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중국 기업의 시장 장악을 우려한 인도 정부의 거절에 중국 차는 인도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인도에서 그 빈자리를 한국의 자동차가 꿰차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한 현대기아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인도 판매량이 15% 급증했습니다. 과거 인도 판매량 5위에서 현재 2위로 급상승한 현대기아 자동차는 폭발적인 수요에 맞추어 인도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증설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연간 75만 대의 자동차들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 능력을 10% 끌어올려서 연간 8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도 아난타푸르에 위치한 기아차의 공장은 연간 30만 대의 차량 생산이 가능해 한국의 자동차가 인도에서 연간 110만 대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자동차의 인도 시장 장악 속도를 감안한다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인도 시장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이른 발판 삼아 글로벌 판매량 2위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게다가 인도 당국은 인도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콕 집어둔 상태입니다. 중국 상하이 모터스가 인수하는데 실패한 달래가온 자동차 공장을 현대차 인도 법인이 계약하는 것을 앞두고 있고 이로부터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가 30만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인도 당국은 올해 5월경 업무협약을 통해 첸나이 공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용 부품과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엔 연간 18만 대의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팩 조립 공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도 당국은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전기차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쟁쟁한 자동차, 전기차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는데 반해 한국 기업들은 미래 가장 커다란 시장이 될 인도에서 시장 장악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업계만 비상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우며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샤오미는 인도 정부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 조세 포달과 재정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며 1조 원대 규모의 추징금과 자금 동결, 동산과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의 언론들은 인도가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샤오미의 조세 포탈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에 샤오미 측은 다른 중국 기업들과 다르게 인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도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인디아 이코노미에선 1,500명에 달하던 샤오미 인도 근로자들이 인도 당국의 조사 이후 500명가량 구조조정되어 현재 1,000명가량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으며 8월에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샤오미에서 퇴사한 인도 직원들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답하자 인도 현지에서 샤오미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스마트폰 공세로 한때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던 샤오미에 인도인들이 막대한 분노를 표출하자 샤오미 측도 마지못해 구조조정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샤오미 측은 시장 상황과 업무 성과를 토대로 연 2회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여론은 샤오미가 조세 포탈을 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인도 근로자를 구조조정했다며 분노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샤오미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허덕이는 사이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샤오미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6%인데 반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21%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샤오미의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을 계기로 삼성과 샤오미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예측인데요. 현재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정부 당국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장면이 더욱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현지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했다면 이런 일이 거의 없었을 텐데 세계적으로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사회환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중국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을 긁어모아 자국 기업들에게 적용시켜왔습니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수록 다른 기업은 기술을 빼앗기는 셈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직원 채용 가이드라인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ASML의 기밀 데이터를 중국 법인의 직원이 빼돌린 사실이 지난 2월에 대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은 수개월에 걸쳐서 기밀 데이터에 점근해 중국 본토로 기술을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자국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발동시켰으며 이런 조치로 인해 중국의 근로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